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걸프사의 철수와 SK의 인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걸프의 쿠웨이트 원유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서 생긴 불균형은 걸프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걸프에 부담을 준 요인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중동 지역에서 원유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걸프는 다른 지역에서의 유전 개발을 더욱 늘려야 했습니다. 또한 오펙의 결성은 베네수엘라와 쿠웨이트가 걸프의 원유 생산 기설을 접수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징조로 보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쿠웨이트 정부는 1960년대와는 달리 원유 생산의 감량 정책으로 1972년에 3.5 밀리언 BD에서 1973년에는 3 빌리언 BD 정도로 감량하도록 명령했으며 1974년 초에 석유 금수 조치와 쿠웨이트 정부의 고가 정책은 다시 생산량을 2.5 밀리언 BD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걸프는 북미, 유럽, 극동 지역의 자사, 정유시설에 대한 원유 공급 확보안이 앞으로 수년 내에 감소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험은 현실로 나타나서 쿠웨이트 석유회사의 걸프 BP 지분 중 60%를 인수한 쿠웨이트 정부는 나머지 40%도 곧 인수할 뜻을 표명하고 1975년 5월에는 완전 국유화를 진행합니다. 1970년에 체결된 제2차 주식인수 계약에 따라 걸프의 유공 지분 25% 양도는 1980년 중에 이루어질 전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걸프는 계약에 의한 25% 양도가 아니라 걸프가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뜻을 비췄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걸프의 완전 철수 의사를 재고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원유의 공급 능력이 감퇴된 걸프가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완전히 국내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기존 투자업체의 철수가 혹시 한국의 투자 여건이 나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재고 요청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당장의 이득이 없다고 해서 엄연한 메이저로서 세계 원유 시장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걸프와 결별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포석이 되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경제 여건은 걸프가 처음 한국에 들어올 때인 196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성장해 있었습니다. 기술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고 정유사업 역시 정상 궤도에 진입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유산업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여서 유공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쉽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걸프는 정부의 이익 보장이 있으면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걸프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프가 완전 철수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쿠웨이트에서의 원유 공급 능력 상실이었습니다. 걸프 공급 원유의 원천이었던 쿠웨이트가 대메이저 원유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유공 소요 원유를 조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쿠웨이트는 걸프에 대해 한국행 원유는 쿠웨이트가 직접 판매하고 걸프에게는 걸프가 100% 참여하고 있는 자회사 소요 원유만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1978년에는 이란에서 메이저들의 콘소시움을 해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걸프는 1차 오일 쇼크 직후인 1974년부터 한국에서의 철수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원유 행선지 지정과 구조화 움직임도 중요했지만 한국의 국내 상황도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10월 유신이 단행된 직후로서 국제적 신용에 문제가 있었으며 달러의 부족으로 인한 원유의 외상 도입 요청도 걸프로서는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1975년에 미 의회에서 폭로된 정치 헌금 스캔들인 코리아 게이트에 대해서도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공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변화한 이후에도 정부의 간섭은 계속되었으며 특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영기업의 운영 방식과 미국의 운영 방식상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문제로 주로 정치적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한국 정부와 철저하게 시장 지역적인 미국의 민간 기업과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걸프는 자신의 지분을 한국 측에 이양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전매하는 방법을 두고 우선 이란이나 쿠웨이트와 같은 산유국에 매각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이 여의치 못하여 결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6, 7년에 걸친 검토는 걸프의 원유 공급 능력 감퇴, 유공의 수익성 악화, 계약에 의한 25% 주식 양도 시점 도래 등과 때를 맞추어 걸프의 완전 철수 의사 표명으로 나타났고 한국 정부는 고민과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식 인수가격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쿠웨이트와 별도로 유공 지분의 인수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걸프와 쿠웨이트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한국 정부가 유공 주식 일부 인수와 유공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전제로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쿠웨이트도 유공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 역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걸프는 철수에 즈음하여 한국과 별다른 대결 없이 명예로운 철수를 성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걸프의 철수 결정에 따라 산업은행이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던 지주회사와 걸프는 주식의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제2차 주식인수 계약에 의하면 걸프가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있을 경우는 일단 매매 쌍방이 가격에 대해 협상을 하되 일정 기간 내에 합의가 없으면 액면 가격이나 재평가 후에 장부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배당금과 이익 유보액의 합계가 출자액의 150%가 되어 의무적으로 주식의 25%를 양도해야 될 경우는 재평가 후 장부 가치를 그 인수가격의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의 방법과 시점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으며 또한 자산 가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 가치로 할 것이냐도 문제였습니다. 물론 걸프 측으로서는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려 하였습니다. 우선 자산 가치냐 수익 가치냐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 계산에 의한 수익 가치가 거론되었으나 1980년 5월 31일자에 자산 가치를 주식 평가의 기초로 삼고 총 주식수로 나누어 일주 자산 가치를 매매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평가 방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유에서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총 자산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1979년, 1980년에 유공의 재고자산은 총 자산의 50%가 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원유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정유회사들은 후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었고 유공도 1972년 이후부터는 후입선출법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유공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였는데 걸프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걸프는 1970년에 유공의 추가 발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 선입선출법을 채택하였고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재고자산의 평가를 선입선출법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모두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년도 전 사업년도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걸프는 이미 1979년 말에 재무 담당 부사장을 통하여 걸프 측이 유공의 경영 참여 이후 계속 적용해 오던 후입후출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할 것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이리하여 석유지주는 걸프와의 몇 차례 조정과 협상 끝에 걸프가 최초로 제의한 1억 800만 달러에서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비산재 평가법에 의한 자산 재평가 이익과 재고자산 평가법의 변경에 의한 재고이익을 모두 계상한 장부 가격인 9,300만 달러에 합의를 하고 1980년 8월 19일자로 걸프가 가지고 있던 유공주식 50%를 인수하였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걸프 소유의 유공지분 50%를 국영기업체인 석유개발공사에 매각하여 하였으나 전두환 정부는 유공의 민영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의 거래 형태가 복잡하게 되면서 국영기업의 관료적 경영체제로는 원유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 간의 공식 거래를 진행하다가 거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원유 공급이 단절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정부는 민간 기업의 유연성을 원유 도입에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원유 수급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걸프 소유 지분을 능력 있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민간 기업에 직접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1980년 10월 유공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원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요 원유의 장기적, 안정적 확보 능력, 증설 및 비축 사업을 계획 기간 안에 완공시킬 수 있는 자금 조달 능력, 산유국에 대한 투자 유치 능력, 정유회사의 경영관리 능력,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의 성실성, 산유국과의 교섭 능력과 실적입니다. 정부의 발표로 인해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정부의 발표가 떨어지자마자 유공 인수를 위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SK의 전신인 선경을 비롯해 삼성, 남방개발, 현대, 효성, 동아건설, 대한항공, 코오롱 등이 참가했고 특히 삼성과 남방개발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유공의 인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경제 문제였습니다. 1979년 매출액이 1조 1208억 원에 달했던 유공은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액 1조 원대를 돌파한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초우량 기업을 두고 대기업들이 경합을 벌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을 선경이 인수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인수를 위해서는 9,300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선경에게 그만한 자금 동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유공은 선경에게 인수됩니다. 유공 인수는 선경의 오랜 수건이었던 수직 계열화의 실질적 완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수직 계열화를 처음으로 천명한 이후 7년 만에 유공을 인수함으로써 선경은 비로소 석유라는 한 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직 계열화의 완전한 완성은 1991년 울산 컴플렉스의 준공으로 달성되지만 유공을 인수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